네, 8월 시장의 태풍이 매섭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에다 단기 급락과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치열한 공방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고요. 기관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8월 증시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윤지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증시각도기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 대표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지호 대표님 먼저 볼까요? 9월 FOMC까지 변동성 구간 나눠서 사자. 그러니까 그 7, 8, 9월이 그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올해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거버넌스 개혁 이런 것도 약간 주춤한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본다면 결국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결국 뭐 이번에 오늘 저녁에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9월 FOMC가 9월 그 16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아마 금리를 내리겠죠. 그 구간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얼마 내리냐 온갖 노이즈가 끼겠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이 되고 또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아마 4분기에는 또 다시 시장은 내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서 주식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제 생각한 것보다는 주식의 조정폭이 그리 깊진 않았지만 뭐 여기서 또 깊어질 수도 있고요. 변동성은 남아있다 보는데 이 구간에서 종목별로 좀 좋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에 접해 있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나눠서 사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반등할 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곽상준 대표님 좀 신랄합니다. 갈라파고스 대한민국. 네. 짐작이 됩니다. 어떤?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 이후로 명확하게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경제 정책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신뢰를 잃었다는 게 지난 8월달 한 달 동안의 조정의 핵심적인 요인이고 문제는 어떤 그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설왕설래하거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정치권이라기보다 이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완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방점을 자본시장의 방점을 주식시장, 기업시장에다 두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동떨어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이것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 1,500만 명 시대에다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시대인데 정책 당국자들은 옛날 그 모양새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 투자자들은 선진 문물을 다 맛보아서 선진국형 투자자가 되어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약 20년, 30년 전 시계열 수준에서 지금 그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목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곽상준 대표님 좀 신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은 채팅창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혼돈의 8월 장세 두 분한테 진단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윤지호, 곽상준 두 분 꾼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주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방송 말미에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잭슨홀 미팅 오늘 밤이면 열리는데 아마 전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 번 된통 나간 적이 있죠. 파월이 어떻게든 2021년에도 판단을 좀 미스했었고 그 당시에도 뭐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물가가 엄청 올랐고요. 22년에도 잭슨 미팅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언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혼돈을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치를 파월이 실망으로 바꿔놓을까 봐 굉장히 글로벌 자금들이 긴장 상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파월 의장이 좀 물러설 거냐 다소. 예. 뭐 제가 당장 오늘 몇 시간 뒤에 틀릴지도 모르는데 뭐 굳이 파월이 여기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임기가 끝나고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부에게 반하는 정책을 했다가 혹시 이게 혹시 뭔가 물가가 또 잘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아지면 이 책임 누가 지겠냐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오히려 좀 우려가 컸던 잭슨 미팅이 지나고 나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시선은 9월 FOMC로 몰릴 텐데 예. 저는 금리 내린다 보거든요. 이제 미국의 금리 상황 여러 가지 뭐 물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 금리가 내린다면 지금까지 어쩌면 글로벌 유동성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미국의 채권 시장 금리가 장기채 예. 특히 좀 한번 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었다면 결국 미국 장기채도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와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장세는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바뀔 여지가 있다. 물론 아까 곽 대표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에도 그걸 대주주 여건 때문에 뭐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다시 돌아갈 거로 보지는 않거든요. 돌아가긴 어렵죠. 그렇죠. 결국 뭐 속도에 문제가 있을 뿐 앞으로 나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글로벌 자금의 한국의 유입 가능성 저는 그것이 내년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연준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립적 시각보다는 좀 비중을 늘려야겠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고 이번에 네. 어쨌든 간에 임기 내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알력을 보여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경기 오판도 했었고 물가 오판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월 별명이 뭐 미스터 투레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임기 전에 뭔가 좀 뭐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시장을 회복시키자, 내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땐 트럼프라는 성향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면 신규 주택 착공도 굉장히 더디고 주택 재고도 많고 근데 알다시피 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투자해서 그러려면 미국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가 내려야 되는 게 타당한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재 미국의 금리가 그러면 좀 물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알다시피 지난 4월에 관세가 시작됐으니까 5, 6, 7, 8, 9월 CPI는 3%는 갈 거로 다들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일 거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관세가 이제 물가를 자극해서 상품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도 많이 하시지만 관세를 녹여내는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아침에 알다시피 월마트에서도 결국 이제부터 관세 영향이 오고 있어. 그래서 네.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반영해 왔던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연준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기대되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연준은 대통령의 행정부에 상당히 종속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다른 우리 아서 번즈라는 예. 1971년에서 78년까지 부임했던 연준 의장은 닉슨의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그 연준 의장은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금융 역사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아서 번즈가 될 거냐 물어보면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 아서 번즈 때문에 당시 70년대에 어떤 오페크 문제도 있었지만 인플레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그렇죠. 정책. 예.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린 볼커가 79년 취임하고 금리 한 20% 올려가지고 잡아버리고 그린스펀 버냉키, 앨런 파월 이어지는 이 구간은 연준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예.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든 간에 미국의 경제를 장기 번영으로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좀 훼손되는 연준으로 좀 가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현재 연준 의원들의 구성이 바뀌는 걸 본다면 내년에 연준은 뭐 미래를 생각보다는 굉장히 공격적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비둘기파로 간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은 어떻게든지 유동성 보강하고 또 투자 유인하고 주택 경기도 살려가지고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좋았다가 얘기가 나와야 뭐 중간 선거에 그렇죠. 답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로운 연준은 아마 QE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이게 먼 얘기지만 뭐 그렇게 돼서 결국 인플레가 정말 심각해져서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부터 다 흔들리는 시그널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뭐 아까 오늘 자꾸 연준 얘기를 드리는 건 물론 아까 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곡적인 구간을 우리가 들어가겠다 9월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러한 변동성 구간이 기대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곽상중 대표님 앞서 이제 국내 요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미국의 금리 정책 이건 네. 정말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포커스를 일단 먼저 맞춰야 될 게 그 최근의 조정을 잠깐 볼 때 저는 175bp 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요. 즉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175bp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껏 흥분했던 시장이 고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잭슨 홀 연설이 다가오자 좀 두려운 거죠. 이거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내려왔는데 제일 궁금한 포인트는 175bp 얘기 나올 때 실제로 내릴 수 있는 금리 수준보다 시장의 반영이 조금 더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거를 잠깐 반납을 한 상황인데 이 반납한 수준이 충분한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좀 네. 궁금하고요. 금리는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점차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티븐 마이런이 연준 이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기존에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월러의 마이런이 들어갔고 네. 수잔 콜린스가 투표권이 있는 수잔 콜린스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12개 중에서 4표가 확실하게 인하 쪽으로 지금 돌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스티븐 마이런이 들어가서 그냥 그 인하표 하나만 살짝 던지고 말 것이냐 아니면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할 것이냐 이미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연준 인사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리사 쿡에 대해서 당장 그만둬야 된다 하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전방위적 압박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드리안 쿠글러가 도대체 왜 갑자기 불현듯 그만뒀을까를 생각해 보면 리사 쿡을 보면서 이게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리사 쿡이 어떠한 그 의견을 굽히지 않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까? 분위기가 달라지면은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감을 연준 인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런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를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이러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9월달 금리 인하는 안 하기 어려운 쪽으로 방향이 갈 거고요. 그 다음 금리 인하 때를 보셔야 되는데 앞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5bp 내려야 된다는 발언에 흥분했던 시장이 반납을 좀 했어요. 네. 이 반납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요? 9월달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번 연준 회의 때도 금리를 내리는 것까지 반영한 거냐, 그건 반영을 안 한 거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9월 금리 인하는 우리가 약간 이제 가능성이 높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 9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벌써 4명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몇몇 분들은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하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상당히 강력한 서로 간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인 마이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 한 번 인하하고 그냥 버티기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분 모시고 얘기할 때 윤지호 평론가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추석 연휴가 또 10월 초에 길게 있고 9월 중순에 이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8, 9월 뭐 전반 정도가 좀 시장의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이었는데 사실 시장을 좀 내부를 들여다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지수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견고해 보이지만 뭐 종목별로 본다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의 조정폭은 상당히 깊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지수가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냐 내용을 또 뜯어보면 결국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던가 2차 전지 주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수가 얼마까지 빠지냐를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좋은 기업들이 좀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냐를 질문하기 시작해 보면 시장은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자도 아니고 갑자기 언제 시점까지는 딱 주식은 안 되고 언제 시점이 되면 주식이 좋아지고 물론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을 좀 뒤져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가치에 보다 더 내려와 있냐, 근접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다 제가 보기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뭐 9월까지 얼마까지 빠지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팔고 이거는 사실 여기 제목이 뭐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나눠서 산다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는 gradual buying이라고 합니다. 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알 수 없지만 어떤 구간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보일 때마다 난 주식을 일정 부분 늘려가겠다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올 4분기나 내년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부합될 때 주식을 산다? 저는 적절치 않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9월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은 남아있다 봅니다. 근데 그 변동성이 반길 변동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변동성이냐 물어본다면 상당히 반가워해야 할 변동성이고 아마도 이러한 시각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꾸 왜 오늘 연준 잘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가장 불안해했던 거는 그거 미국채 10년이 4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냐였어요. 금리 인하 이유를 왜 뭘 봐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일단 내리면 10년물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게 지금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면서 미국채 장기채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아마도 이번 FOMC 이후에 바뀔 것 같고 그러면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이번에 미국에서는 채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상당히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금리가 내려올 때의 특징은 금리에 따라 가치를 따져보는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다시 외국인들 시선이 모아질 수 있고 저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시장을 결정짓는 유동성은 전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이 결국 미국의 시장을 찾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4분기부터 시작된다. 그런 시각에서 9월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9월까지 원래 8, 9월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쉽지는 않은 장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셔서 그런가요? 8월 조정이 뭐 약간 어제 오늘 반등은 했지만은 상당히 매섭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실제 계좌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됐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주 전 경제전쟁 꾼에 나와서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께서 현금을 좀 마련했으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이 가장 아쉬운 때죠. 이때 현금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지금 현금을 써야 되는 시점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원래 항상 저도 뭐 주식을 그렇게 썩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딱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이 나쁘다고 할 때 용기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올라온 업종과 종목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또 장이 좀 뜨거워지면 그때는 필요한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현금을 다시 늘리고 뭐 이런 전략을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사실은 이걸 연습 삼아라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장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고 장 올라갈 때 흥분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좌를 늘리는 방법. 실전에서 계좌를 늘리는 아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떨어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거냐예요. 근데 이제 심리에 나를 맡기면 이렇게 떨어지면 두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이 가격이면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땐 용기를 좀 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 무작정 떨어졌으니까 더 산다 이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사면 더 떨어지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솔직히 저도 뭐 개미 투자자를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거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좀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좀 기다리면 더 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업자들도 마지막 최고로 많이 빠지는 날은 버튼이 안 눌러져요. 음, 저도 이거 산대,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꼭 그날이 바닥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인간 본성이 어쩔 수 없게 만들고 최저점에 제일 좋은 가격에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뭐 신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좀 내려놓고 그냥 단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긴 쪽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모처럼 아주 그냥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이 하락 원인이야 뭐 다양하겠지만은 정책 기대감이 사그러들었다. 그 다음에 AI 거품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조금 약간 꺾인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자, 이 시장을 캐리할 만한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뭐 장이 추세가 없는 장이니까 대장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대장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올 포트폴리오 재편의 시기지 뭐 하나가 독주했다면 시장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예. 저는 정책이 없는 상황이죠. 정책. 이 없고 그래서 덕분에 신뢰가 없어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왜 자꾸 그걸 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일관성 없는 게 문제예요. 누구는 뭐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 앞으로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에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누구는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금을 내야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왔느냐 어떤 정책적으로라 이런 쪽으로 뭐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없는 시장에서 신뢰를 가져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시 한번 배신을 느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엇보다 특별히 국내 주식은 정책으로 인한 신뢰 훼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친시장적으로 좀 바꾸면 다시 신뢰가 돌아올까요? 예를 들자면 그것들을 정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렇게 할게라고 발언으로 하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은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일관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8월 달 오면서 유입되던 자금이 아마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외국인 ETF, 외국 쪽에서 한국물 ETF가 계속 유입되다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이 상황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한국 체력이 좋았던 시장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다. 미국 시장 빠져나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는 근원적인 신뢰 상실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더 나빠진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며칠 전에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에도 보도가 됐지만 글로벌 IB 대표들이
한국에 밸리어 부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찾아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방원이라고 흔히 얘기했죠. 조선, 방산, 원전.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3대 섹터인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뭐 계약이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또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 출렁출렁합니다. 원전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될 심리가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아쉽죠. 뭐 세법도 그렇고 거버넌스 개편도 뭔가 아쉽고 특히 배당 관련된 거는 특히 더 아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반문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도 뭐 지금 좋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부 저도 관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짜증 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화가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뒤로 돌아설 거냐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원전 관련 뉴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미디어만 뉴스만 보고 있다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큰 흐름,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추정할 때 뭔가 하나하나를 굉장히 상세하게 추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앞으로의 긴 방향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으면 결국은 노이즈가 소음이 있어도 결국 그걸 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원전 관련주가 문제됐을 때 바로 나왔던 몇 가지 코멘트들의 핵심은 미국이 원전을 재편할 때 한국 기업은 참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완전 배제하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미디어의 혼란에 대해서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각에서 조방원을 바라보실 때 뭐 방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만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LNG 쪽으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 물론 지금은 좀 비싸고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조정도 맞지 않았고 결국 내년에 숫자가 나온다면 현재 밸류가 그렇게 부담스럽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누가 뭐래도 미국은 상당히 투자를 늘려서 아까 돈을 왜 풀겠습니까?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게 시작되었을 때 그럼 한국의 지금 현재는 원전에 대해서 그냥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의 소위 그 에너지부가 그걸 DOE라고 하는데 착공지들을 결정해 준다면 원전들을 그럼 또 대단한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언제 착공이 되냐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일단 봐야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각에서 뭐 조방원이 이제 끝나고 이번에는 뭐고 이런 논리보다는 결국 앞으로의 산업 방향이 좋아지는 것들은 이번에 조정에 특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싸진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중 대표님은 원전주 어떻게 보셨어요? 전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가스 관련 예.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이 가스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조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조선하고 방사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조선이 미국에 가서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평생에 본 중에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좀 무섭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방산주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물론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자꾸 좀 저렴한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방산 1등주가 현대차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이 됐다는 게 조금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촌스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업황 좋은 건 알겠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방산 기업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약간 에너지 관련 주식들하고 조선 방산을 조금 구분해서 지금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뭔가 휴전 가능성, 뭐 양자 정상회담 추진되고 뭐 이래가지고 좀 기대는 있는데 여전히 불투명해요.
러우 전쟁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그 자기네 영토를 내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거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휴전 협상할 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게 특히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끝내야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소위 디스인플레적 상황을 더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다른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의 상품 물가가 올라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가를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시장은 반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유가가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오히려 예.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유가가 내려왔을 때 그럼 어떤 산업이 좋아지는 거며 또 유가가 내려왔을 때 문제되는 것은 어디냐. 뭐 이런 시각에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러우 전쟁이 그런 언제 끝날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장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변수로서는 작동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다시피 현대기아차 그룹은 러시아에서 가장 늦게 철수했던 그렇죠. 그룹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은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는 흐름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간에 미국이 용인하는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러한 변수들에서 이제는 상당히 종목단에서 탁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러우 전쟁이 끝나면 뭐가 좋아진다를 떠나서 기업단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현재 이러한 변화에 좀 부합되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네. 그리고 휴전 협상이 좀 지연되고 또 트럼프가 약간 또 우크라이나 공격 지원을 시사하면서 또 방산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보다도 전쟁 이후의 국제 정세가 과연 이 방산 수요를 계속 견인할 것이냐 이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방산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최근에 했던 이 관련된 그 언급들 중에서 트럼프의 언급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나토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우크라이나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안 되면 그럼 누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기질이 많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위비만 충분히 준다면 우리가 가서 해줄게 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그럼 여기서 방위비만 충분하다는 거는 주둔하는 그 미군이 그 어떤 그 오퍼레이트 비용만 받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결국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후에 상당히 많은 방산 제품들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의 자체적인 보강을 위해 해야 된다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서 거기에 방위를 책임지면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 국제 문제는 결코 쉽게 끝나는 법이 없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계속해서 보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고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연희님, 외국인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조정받은 기존 주도주 주식을 사야 할까요? 새로운 섹터를 찾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익이 나는 쪽을 찾으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일반인 분들이 너무 어렵게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보가 많아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아서 돈을 버는 거라기보다도 자기 마음 잘 다스리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에 훨씬 좋은 방법인데 근데 사실은 그 마음 다스림이 그렇게 쉽나요? 잘 안 이게 제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 다스려지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확실하고 뻔한 길을 택해라. 어려운 길을 찾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 주변에 저하고 친한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전하는 게 뭐냐면 저하고 친하다고 하면 뭐 들은 거 있지? 그것 좀 알려줘. 뭐 좋다 그래?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러면 아니 그런 거 말고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숨어 있는 정말 템베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투자를 해보면 참 놀랍게도 버핏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게 덜 깨지고 먹을 때 먹으면 누적되면 반드시 자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떤 거냐? 너무나 뻔히 벌 수밖에 없는 주식 이걸 해라. 그러면 앞서 우리 평론가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한국의 정책이 지금 어그러지면서 신뢰를 깨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배당률이 한 2%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수익률이 그냥 앉아서 올라가는 거죠. 네, 시가가 떨어지니까 시가 배당률이 올라갔습니다. 작년만큼만 주더라도. 그런데 보니까 작년 대비 실적이 안 꺾였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배당이 줄진 않겠죠. 그리고 뭐 금융주나 이런 회사들은 배당 주주 환원율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률이 높아졌네. 이거는 그럼 우리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4% 시가 배당률이 6%로 올라갔다. 그러면 고민 한번 해보시죠. 6% 배당이 나쁘냐?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괜찮다면 주가가 떨어져서 6%가 됐다. 이거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시가 배당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건 비정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가 배당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가 배당률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서 떨어졌다?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다 아는 그런 뻔한 얘기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지만 실전에서 내 계좌를 살지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좀 쓰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도에서 뭐 화려한 기술보다도 낙법부터 배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윤주호 평론가님은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주 환원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생기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부진해졌죠. 뭐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증권주가 저도 아까 같이 말씀하셨는데 증권주가 PBR 한 배 가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봤었거든요. 예. 근데 뭐 주가가 또 추천받았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30%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KB 기준으로 보면 50%는 마지노선처럼 돼 있는데 50%를 찍었거든요. 물론 해외 금융주들이 거의 70% 주니까 비하면 미진하죠. 그래서 PBR이 낮은 거는 이해가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변화가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내려온다면 결국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건 적절하다 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소위 가치 중심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은 투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투자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거를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투자라는 게 결국 강하게 시작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투자에 연동되는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고밸류를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게 뭐 전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쪽은 미국이 상당히 많은 곳에 삽을 뜰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갈 거냐. 제가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때 분기마다 정확하게 추정치를 맞출 수 있으라 착각하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만 좀 바꿔도 추정치는 다 바뀝니다. 중요한 건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데 방향은 결국 매출의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내년에 유동성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긍정 요인이 될 것이다. 만약 거기에 아까 우리가 곽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이라든가 그 거버넌스 개혁이 좀 주춤하다가 좀만 개선되면 이게 맞물렸을 때 시장은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을 좀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 이러한 소위 미국 성장 개념들 투자 이런 것들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낫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방산도 원전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력도 말씀드린 거고 조선도 그러한 시각에서 밸류 부담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남짓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간 방향을
방향을 잃었다 그럴까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바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오늘 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재평가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련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우리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각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확히 각도를 재야 되는 그래서 우리 증시각도기라는 이 별칭을 갖고 계신 곽상중 대표님 앞서 시청자 질문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네. 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조건값이 달리는데 앞서 제가 이제 7월, 8월 부진했던 게 핵심은 정책 문제다. 네. 정책 이슈다. 그래서 정책 이슈가 안 풀리면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상반기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건 삼성전자 없이 지수가 올랐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왜 올랐느냐?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예. 못 갔죠. 못 갔죠. 예. 예. 근데도 지수가 3천이 올라오게 만드는 핵심 동력은 지수 영향이 컸던 금융주였어요. 예. 은행주가 있었고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증권주들이 올라왔고 보험주들이 올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100% 정책 효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책이 지금 미적미적한데 풀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떨어졌을 때 기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 정책 안 풀릴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역 말고 정책 영역 말고 그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실적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와? 정책이 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그동안에 이게 정책이나 이런 그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은 실적이 나와도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예. 올해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업종인데 상반기에 지금 이익 증가를 보면 주가가 2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배수가 뭐 6, 7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주가가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건 아닙니다. 실적은 언제나 좋았어요. 언제나 좋았는데 평가를 못 받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저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이거 정책 다시 돌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베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을 수 없어. 정책 안 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실적 모멘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호 평론가님은 금융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융주 당연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론 금융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보면 저번에 올라올 때 주주 가치 측면에서 자사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삼성화재 정도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고요. 증권주는 아까 사실 PBR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을 한번 터치했죠. 근데 알다시피 증권주는 또 전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면 강한데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증권주는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데 팩터는 은행주입니다. 글로벌하게 결국은 배당 관련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나 결국 금융주가 주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은행주가 저평가됐던 이유는 주주 환원율의 문제였다는 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해외 주요 금융주를 보면 환원율이 70%에 육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원을 70% 해줘야 되고 우리가 다들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미국이 PBR이 4.5배예요 지금. 근데 ROE가 그럼 30%냐? 아닙니다. 20%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좀 내려왔지만 10% 전후라고 본다면 결국 ROE라는 거의 핵심이 ROE라는 걸 개념을 약간 설명이 길어지지만 핵심은 얼마나 번 돈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냐의 정도가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30%에서 50% 올라오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은행주를 과거에는 자사주 했지 배당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이제는 자사주보다는 배당을 돌리고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에서 약간 벽처럼 느껴졌던 50% 주주 환원율을 깨고 KB가 선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내년에 아까 물론 곽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적인 좀 불안감도 있지만 이 흐름이 다시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갈 확률은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이 50% 왔는데 다시 30% 갈 확률보다는 50에서 60
70을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곽 대표님과 동일하게 어쩌면 9월 중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매력적인 수준에 온다면 사야죠. 뭐 사람들이 배당주 뭐 찬바람 불면 산다 그러는데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더울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원래 더울 때 사고 찬바람 날 때 그렇죠. 팔아야 되는 더울 때 사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까 8, 9월에 우리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당연히 금융주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금융주가 아니라 금융지주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네.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가장 안정적인 거는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지주는 이미 높은 주주 환원율,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미 주주 환원율이 높기 때문에 예. 떨어지는 순간마다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컨셉을 하나 더 잡아요. 여기서 약간의 성장 개념을 넣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주주 환원율이 조금 낮아. 예를 들어서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주 환원율이 다른 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금융주. 전 이거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 환원율이 이미 50% 육박하면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30%를 주고 있는데 남들 다 50%를 잡고 가고 있어. 그러면 30%에서 결국 이 친구들도 50%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그 이소영 의원 안의 조건값은 뭐였냐면 배당 주주 환원율이 한 30%, 35%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30% 살짝 밑에 있는 친구들 25% 정도 주주 환원율이다.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받으려면 30% 이상 올려야 될 거 올려야 아닙니까? 되죠. 그러니까 예. 요것도 투자 컨셉 중에 하나예요. 관련해서. 그러면 의외로 시가 배당률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금융주가 배당 수익률이 꽤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선다면은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것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은요. 이게 한 배 미만이다라는 거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 주당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주가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직무유기 아닌가. 이러려면 뭐하러 상장했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니 뭐 PBR 낮은 거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너무 주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자꾸 하라. PBR이 낮은 거는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본을 효율적으로 못 쓰면 PBR이 낮게 유지되죠.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청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장부 가치가 이만큼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알고 봤더니 고철덩어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PBR이 낮다는 게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PBR에 대칭되는 ROE가 올라가는 종목이 저평가된 걸 보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가 계속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결국 주주 환원이라든가 어떤 거버넌스 개편이 돼서 ROE를 높이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ROE를 높이는 정책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한국은요, EPS와 순이익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을 따져보면 주식수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주식수를 줄이는 정책. 만약에 어떤 기업이 크게 사업을 해서 돈 벌 자신이 없으면 주식수를 줄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식수를 늘려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한국이 이러한 개혁으로 가는 길이 좀 더디지만 사실 큰 줄기는 잡았다. 이제 누가 뭐래도 PBR이라는 지표를 경제부총리 분 빼고는 웬만한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예. PBR과 ROE의 관련도에 대해서도 웬만한 주식 투자자에 계신 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시장에 요구할 겁니다. 기업들에게. 그 변화가 결국 시장을 이끄는 원천적인 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은 없겠죠? 이 밸류업에 대한 우리 인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재부 장관의 그 인터뷰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의지가 없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발언을 보면 괜시리 잘못해서 그냥 잘 부동산 갖고 있으면 될 것을 주식으로 옮겼다 낭패 보면 아니 된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몇몇 세력은 주식시장 중심으로
어떤 뭐 자금 흐름의 물꼬가 튀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방해가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번에서 배우자. 예.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관료 조직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소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1번의 그 증시개혁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보면 대부분 거래소가 기업들한테 PBR 1배로 올려요. ROE를 올려요. 그렇죠. 안 그러면 퇴출이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게 가능하죠. 네, 우리도 일단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두 분 출연하시고 나서 경제전쟁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LUV4027 아이디 쓰시는 분 윤지호 센터장님. 센터장은 아니신데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이 1,000만 원 있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될지 한국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현금 보유가 나을지. 제가 이거 질문을 3주 전에 했다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한 30에서 40%는 유지하라고 말을 예.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국 주식을 사야 될 때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좀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적절한 주가에 갭 갈치에 와 있는 종목들을 늘려갈 시점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를 조금씩 현금을 줄여서 한국 주식을 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보다 한국? 미국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 성향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자꾸 더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두 분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혼탁하니 여러분들의 질문도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 토요일 오전, 내일 오전에 공개됩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제작진이 수렴해서 다음 주 두 분께 첫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